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12장 유통경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유통경로의 개념과 구조, 유통경로의 설계, 경로관리 이런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아마존에서 아마존고라는 오프라인 점포를 개설했습니다. 손님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점원이 없이, 사장도 없고 알바 점원도 없고 혼자 들어가서 사고 나왔습니다. 즉 무인 점포를 개설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완전 무인화된 점포를 개설했는데, 이제 이미 10여 년, 10여 년도 넘습니다. 한 15, 16년 전에 월마트에서는 이제 계산대의 일부를 손님이 직접 하는 무인 계산대를 운영을 했었고요. 월마트는 미국에 있던 50개 점포에 보사노바라는 로봇을 도입해서 로봇이 있던 재고를 체크하고 가격 표시가 잘못된 것을 체크하고 이런 이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어떤 자회사인 해마라는 데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이마트나 이마트에서도 이제 일부 무인 계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꽤 많죠. 그런데 이제 이마트 24에서 완전 무인 점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점포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유통도 올해 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오프라인 점포는 아주 힘들었고 온라인이 아주 그냥 온라인 점포들이 아주 많은 호황을 이루는데요. 이런 유통 문제도 이제 많이 변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통 경로라는 말이 뭐냐? 영어에서는 이제 마케팅 채널 또는 디스트리뷰션 채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통 경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통 경로 채널 길이라는 겁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상품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길을 흘러가느냐, 즉 그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유통 경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통 경로의 구성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중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상은 다른 말로 이제 유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유통기관은 상인중간상과 대리중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도매상, 소매상은 상인중간상이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소한 거간이나 객주, 판매대리상 이런 것들은 대리중간상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차이는 뭐냐? 상인중간상은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파는 데 비해서, 대리중간상은 자기 명의로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이 중간에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통 경로는 왜 필요하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중간상 상인들이 왜 필요하냐? 이제 첫 번째가 거래의 경제성 또는 이제 총거래수 최소의 원리인데 다음 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 소유 효용 이런 것들 즉 상인들은 구매와 판매 사이에 시간적인 갭을 메워줍니다. 우리가 쌀이 가을에 일시적으로 생산되어서 소비는 연중 이루어지죠. 그러면 봄에도 여름에도 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누군가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팝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 효용이죠. 시간의 차이를 극복해준다. 그 다음에 장소의 차이를 극복해준다. 장소 효용. 저 시골에서 생산된 쌀을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옮겨다 주죠. 배달, 수송이 이루어집니다. 소유 효용. 중간에 소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됩니다. 위험이 발생되는데 그런 위험을 소유를 한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상이 그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해서 위험을 일부 이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총거래수 최소의 원리 또는 거래의 경제성. 거래의 경제성은 중간상이 있음으로 해서 거래에서 경제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 왼쪽 그림은 M 제조업 3명의 제조업자와 3명의 소비자가 거래를 합니다. 직접 거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비자 1도 생산자, 제조업자 1, 2, 3와 거래를 해야 되고 소비자 2도 마찬가지 생산자 1, 2, 3와 거래를 해야 되고 소비자 3도 제조업자 1, 2, 3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9번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업자가 중간상이 사이에 낍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자는 이 중간상하고만 거래를 하고 소비자도 중간상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수가 몇 번으로 줄어들죠? 6번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명의 생산자와 3명의 소비자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만약 10명의 생산자와 10명의 소비자가 이렇게 이제 왼쪽과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거래, 직접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직접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죠? 100번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중간상이 사이에 끼면 어떻게 돼요? 20번의 거래로 줄어들죠. 20번의 거래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10,000명의 생산자와 10,000명의 소비자가 10,000명의 생산자와 10,000명의 소비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수, 접촉수는 몇 번이 되죠? 10,000 곱하기 10,000이니까 1억 번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10,000명의 소비자와 10,000명의 생산자 사이에 만약에 유통업자가 1명만 낀다면
2만 번으로 거래가 줄어듭니다. 1억 번이 2만 번으로. 물론 이제 이게 중간상이 하나가 아니라 2명, 3명 있게 되면 또 이제 틀려지죠. 그래서 중간상은 거래의 경제, 거래의 효율화를 하게 한다. 예? 효율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문방구류, 예? 종이 뭐 한 장에 뭐 연필 한 자루, 예? 풀, 지우개, 가위 이걸 다 하나씩 예? 직접 제조업자한테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예? 우리가 문방구상이라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통 경로의 구조. 먼저 이제 소비용품의 유통 경로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비용품의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형 1이 있고요.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한다.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매상 하나만 낀다. 또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 소매상이 사이에 끼게 되는 유형 3. 그 다음에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매상은 물론이고 도매상이 2번, 예? 도매상과 중간 도매상 2번 끼게 되는 이런 유형 4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4가지 유형만 제시를 했는데 이 외에도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이 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 1은 직접 유통 또는 직접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로 단계의 직접 하기 때문에 제로 단계의 유통 경로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의 생산자와 대규모의 소비자들 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영세업자가 영세 생산자 영세지만 그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한정된 지역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 이제 무슨 뭐 전자상거래가 발생되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이제 생산자가 직접 자기가 사이트를 오픈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소비용품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2번째 유형에서는 1단계 중간에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간접유통이라고 합니다. 예? 간접유통.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는 것을 간접유통이라고 하는데 중간상을 한 번 거치는 것을 1단계, 2번 거치는 것을 2단계, 3번 거치는 것을 3단계 유통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유통 경로는 소매상만 거치는 경우입니다. 대규모 생산자와 소매상 자체가 규모가 큰 소매상이 규모가 크면은 소매상이 도매상을 안 거치고 직접 생산자들을 상대를 합니다. 그렇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이라든지 상품의 종류에서는 일부 선매품의 경우에
주로 이제 이런 경로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유통 경로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는 경우죠. 사실은 소비용품에서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가 이제 많이 대규모 소매상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2단계보다는 1단계 경로들이 좀 많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의품이라든지 일부 소매품은 이런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는 2단계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 생산자가 규모가 좀 작거나 또 소매상도 규모가 좀 작거나 또는 이제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 수요가 좀 적은 경우에는 대규모 소매상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어떤 소매상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도매상을 두 번 거치는 이런 3단계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요. 생산자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통 단계는 짧아진다. 또 한편 소매상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통 단계는 짧아진다. 또는 소비자가 아주 이제 대도시와 같이 밀집해 있으면 유통 단계는 짧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이 대규모 생산자가 대규모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유통 단계가 짧아지고 이 도시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가면 갈수록 유통 단계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소규모인 되게 이제 대부분의 공산품은 생산자가 대규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인 생산자가 많죠. 이제 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농수산품은 생산자도 되게 소규모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농수산품들이 농어촌으로 유통될 때는 오히려 3단계 유통 경로가 아니라 4단계, 5단계 경로를 거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품의 경우에는 산업용품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조업자와 소비자, 산업재 고객 사이에 산업재 유통업자 한 번만 거친다든지 또는 제조업자 총판이라든지 영업점, 제조업자가 직접 하는 이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자 총판에서 산업재 유통업자를 거치는 이런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행 1에 있던 제로 단계 유통 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어떤 규모가 크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용품이 이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산업용품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들은 현대자동차가 그냥 직접 납품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유통 경로는 우리가 통상 이제 소비용품의 도매상격인 산업용품의 또 유통업자들은 이제 한 번만 거치는 경우입니다.
뭐 생산자가 어떤 소규모이거나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분산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반대로 산업재 고객, 소비자가 어떤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생산자는 대규모이고 이런 경로를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은 똑같이 1단계 유통 경로이지만은 생산자가 직접 유통 활동을 통제하는 제조업자 총판이라든지 제조업자가 직접 영업하는.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소매상격인 이제 많은 자동차 어떤 판매상들 어떤 대리점들은 뭐 생산자가 어떤 직접 현대자동차 사원이죠. 직접 영업사원들을 고용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일부 어떤 딜러들에게 대한 내조사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생산자가 어떤 직접 유통활동을 하는. 그래서 중간상이지만 생산자가 직접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 일단 2단계 유통 경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모두 소규모이거나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유형 4와 같이 이제 2단계 유통 경로를 일단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산업용품에서는 이제 유형 4와 같은 경우는 이제 흔치가 안 하죠. 자, 이상과 같이 소비용품에서 했던 유통 경로와 산업용품에서 했던 유통 경로, 또 유통 경로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렸습니다.